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을 말로 풀어드리는 박재일의 직설서설입니다. 오늘은 계엄 전국 이후에 현 한국 정치 한번 대략적으로 나름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해외의 시각인데요. 지금 한국이 위치한 한국의 탄핵 정국으로 진행되는 이 상황, 첫 번째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복원될 것이다. 민주적 탄력성이 리질리언스라고 그럽니까?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좀 아슬아슬하다. 두고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워싱턴 포스트나 가디언지 다 대략 그런 논조의 기사를 지금 송고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만 이게 지금 관세 전쟁, 방아쇠에 당기는 트럼프, 이런 뉴스가 지금 도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여기 지금 조금 비켜나고 있죠.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거의 우리가 400~500억 달러씩 매번 내고 한 4, 5위권 흑자국인데, 트럼프가 이번에 아직은 멕시코, 카나다 자기 주변 국경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있는데 한국은 조금 예봉을 비켜나갔다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모두에 말씀드린 아직 한국이 뭔가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뭔가 누르면 톡 터질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건드리기는 아직 곤란하다, 이런 판단도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여러 평가가 나옵니다만은 영남일보의 지난 2월 4일자 보면은 여기 경북대 크리스토프 교수입니다. 톰슨 크리스토프라고, 경북대 교수, 이거 정치 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번 한국 정치의 계엄 이후의 현 사태에 대해서 결국은 한국은 승자 독식 선거 시스템이 있고 거대 양당 대립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좀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면은 한국의 한국식 정치 철학이 있는 것 같다 하고 존중해 주면서도 뭔가 다른 서방과는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정치 문화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SNS를 통한 또는 거리의 정치를 통한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다. 위험한 요소도 갖고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 그 문제점들은 해결하고 있다고도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좀 공고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적인 관측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양극화의 우려, 그리고 극단적인 대립 과정을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있다든가 아니면 법원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징조를 굉장히 또 심각하게 보는 구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 정국 이후에 약간 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당시와는 달리 뭔가 흥미로운 현상, 반전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률이 계엄 직후에는 70%까지 갔다가 지금 한 60%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여기다가 이미 이거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 언론에서 특히 설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향후 대선 구도가 펼쳐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1대1 대결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 또 심상치 않은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의 일방적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지났습니다만 중앙일보에 보면은 46, 이재명 46, 오세훈이죠 43, 또 이재명 45, 홍 42, 이렇게 수치가 나오기도 하고, 자세한 것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표본오차 내에 있다는 것이기도 한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다른 겁니다 하면 어쨌든 이 시점의 조사는 대략 1월 24일자였습니다. 정권 재창출이 45%, 정권을 교체하자는 것이 44%. 이거 좀 비슷비슷하죠.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싶은데, 물론 내부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단순 수치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1대1 대결 구도에서는 심지어 이준석,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이런 정치인들까지도
일정 수준의 퍼센트가 나온다는 것이죠. 양자 대결이라는 전제하에서 법요건 그리고 지지도가 뭐 이재명부터 해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1대1 구도가 될 때는 다른 수치가 있다는 것인데 과거와는 다른 문제다. 그래서일까요? 좀 흥미로운 또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이렇게 신문에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색깔 빼는 이재명. 이게 무슨 얘기죠?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색깔을 빼버리면 이재명의 정체성이 떨어질 텐데 이재명의 색깔을 빼고 있다. 이재명이. 이건 또 한겨레 신문인데 2월 지금 4일자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 회계부정 사건에서 뭐 상속세 여러 관계돼 있죠.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 그런데 이날 신문 아래를 보면은 또 이런 게 있죠. 이재명 반도체법 특정 시기 밤샘이라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이게 52시간을 이제 반도체 관련 기술 테크노 근로자들에게 허용하자는 것인데 굉장히 과거와는 민주당의 노동정책에 있어서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이재명이 무죄 받던 날 민주당의 어떤 노동정책이 대폭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던 좌파적인 시각에서 조금 우클릭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대표는 이미 그 미국 일본에 대해서도 탄핵한 1차에서 미국 일본의 가치 외교 너무 심해서 편중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해서 그게 물론 기각됐지 탄핵이 발의돼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후폭풍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을 향한 또 일본을 향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색깔을 좀 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52시간 설득 너무 변해서 낯선 이재명 이렇게 이제 신문 타이틀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건 돌아가서 만약 대선이 벌어진다면 지금 민주당이나 이 대표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완전 날 것을 주워 먹듯이 이게 정권을 가져오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이 그래도 압도적으로 앞서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향후 대선을 가정한 여론조사에서 뭐 1대1 비슷한 구도가 나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마 대충 국민들도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거기에 대한 징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와 향후 보수 내지는 좌우파의 대선 대결 구도는 좀 구분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탄핵이 조갑재 씨 같은 경우에는 계엄령이 김건희 여사의 스캔들을 묻어버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 스캔들이라든가 최상병 사건 또 뭐 명태균 씨 관련해서 난리가 났죠. 이런 것들이 연속했는데 굉장히 묻혀버리고 또 그 이후 계엄 이후에 연속된 민주당의 좀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흑발질적인 요소가 있었죠. 계엄 이전에 어떤 탄핵을 남발한 것은 둘째치더라도 계엄 이후에 한덕수 총리를 뭐 탄핵해버린다든가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부총리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계속 압박을 한 부분들이 보수 쪽의 반감 내지 역작용을 좀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뭐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다르지만 현직 대통령 공간을 쳐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현직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겠다는 이런 장면들 생중계되기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국가적으로 조금 굉장히 위기 상황을 조장하고 또 보수라는 좀 어떤 거대한 성향의 집단들은 국가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계층이죠. 여기다가 뭐 내란죄 수사를 놓고 뒤죽박죽 됐었죠. 어쨌든 공수처가 내란죄에 수사권이 없는데 전면에 났었고 수사기관들이 여러 개 나눠져서 공다툼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이 또 보수층을 결집시킨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지금 정체성이 조금 흔들린다.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것이 뭔가 수상하다는 점을 보수 측에서는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 계엄 사태 이후 여러 이념적인 논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운동권 정권 아니었나 결국 뭐 청와대가 뭐 전대협이나 삼민투의 이력이 있는 학생 운동권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해서 정권을 운영했다든가 또 그것이 연장이 돼서 1차 탄핵안 때 미일과 너무 친하다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를 왜 배척하냐는 것이 탄핵 사유에 들어가는 그런 좀 실수를 했죠. 예를 들면 또 뭐 지금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조금 뜨고 있는데 그 이유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뭐 김 장관 청문회입니까? 보면은 야당 국회의원이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이거 좀 바보 같은 질문이죠. 여기다가 이제 계엄 이후에 민주당에 좀 속마음이 들켰다 할까 조금 권력을 바로 가져오겠다 하는 그런 좀 조바심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것이 좀 들킨 기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 직후에 장군들을 유튜브에 출연시켜서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속전속결 그리고 진실을 알기 위한 방식으로는 좋았는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고 나서는 조금 다른 묘한 분위기가 또 있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의원을 끌어내라 했는데 용언을 끌어내라 뭐 이거 말이 뒤바뀌어 있다든가 또 국회에서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장군이나 어떤 계엄과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놓고 뭐 예 아니오라고만 대답하라든가 뭐 수사기관식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국민적 반감을 좀 쌓이게 한 요소라 봅니다. 뭐 결정적으로는 어떤 의원입니까? 뭐 장관들 총리까지 불러놓고 사과하라 절하세요. 자기들보다 나이도 굉장히 많으신 그 장관인데 내각 전체를 뭐 고개를 숙이고 사죄를 시킨다. 이게 국민한테 사죄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야당 의원에 대한 사죄의 모습처럼 비춰져서 굉장히 좀 국가적 권위가 실추되는 장면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김문수 장관이 거기서 일어서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뭐 떴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또 뭐 나아가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도 뭐 총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상식에 빗나간 좀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이 총을 들고 있는 거 제가 보기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여러 전후 사정을 감안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자신이 목적이 확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개의 목적은 좀 달성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처음에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2시간짜리 뭐 6시간짜리 내란에 어디 있냐고 반박하고 있지만 뭐 국회 폐악질이라든가 야당의 그 남발된 탄핵 뭐 예산 삭감 이런 것을 알리려 했다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을 정치에 무관심하는 이들이 들여다보고 약간 보수의 편을 좀 들어주기 시작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의외의 성과죠. 뭐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당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뭐 거기 찾아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하기도 했고 뭐 2030 세대 젊은 세대가 좀 고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옥중 정치랄까요? 지금 구치소로 찾아온 의원들에게 원팀이 돼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정치적 발언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편으로는 엄정한 처벌이 되어야 되고 계엄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정치적 행위죠. 이걸 우리가 온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한국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어떤 길로 갈지 모르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단호한 단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죠. 사실 체포되면서 내가 임기 2년 반을 더해서 못하나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건 임기가 종료된다는 것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본인은 희생하면서 임기를 단축하면서 여론은 좀 반전이 됐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정치적 행위의 목적이 은근히 좀 달성됐다 하는 그렇게 관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핵심으로 들어왔어. 전체 한국 정치 현 상황을 본다면 내부적으로는 대선의 막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뭐 두세 달 이후면 탄핵 결정이 날 것이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 선거를 해야 되니까 뭐 5월 6월쯤에는 아마 대선이 열릴 텐데 과거 선거 일정을 역산해 본다면 지금 이미 뭐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정치권 내부적으로는 다급한 일정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는 이준석 의원은 거의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자기가 40이 되는 해인데 올해가 40대 44살이었습니까? 존 F 케네디가 미국에서 대통령 당선됐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상기시키기도 했죠. 뭐 출마 선언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바보겠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에서 인용되지 않고 살아난다면 오히려 보수 우리 국민의힘은 괴멸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들 있어요. 서서히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인용이 돼서 대선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의원들도 목격되고 있어요. 결국은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쪽이 어떻게 확실한 좌우파의 보수 진보의 단일 후보가 공고한 단일 후보가 나오느냐가 앞으로 향후 승패를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국민의힘이 끌어안지 못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보수는 필패라고 봅니다. 이준석 의원은 지금 1%에 불과한 지지율이지만 단순 지지율이지만 2030 본인이 주장한 대로 젊은 층의 어떤 일정 부분 소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이 0.7% 73% 차이입니까? 30만 표 차이로 이재명 대표가 패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는데 그런 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세한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1, 2% 중간지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합일이 되지 않는다면은 2030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의 표심은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장악하기 힘들 것이다. 그건 선거 패배의 요인이 되지 않겠나. 또 한편으로는 지난해 총선 4.10 총선입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득표율 차이는 5%에 불과한데 국회는 거의 200대 100이었죠.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의석이 배분됐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더하죠. all or nothing이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은 또 의외로 조금 심각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내부적으로 좀 더 크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2심이 항소심 2심 선거법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부는 3월 중순경에 지금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판결이 나오면 물론 대부분 가서 결정이 돼야 뭐 선거권이 박탈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2심 판결이 나오면 이거 민주당 내부의 여러 관계자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행위가 흔들릴 수 있다. 선수 교체를 하자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엄청난 파동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판을 슬슬 뭐 작업을 거는 시동을 건다 할까요? 이재명을 겨냥한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선거에서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다원성이 부족하다. 1인 목소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식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대선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조금 다른 평가일 수 있습니다만 보수와 진보 중에서 어느 쪽이 좀 더 똑똑해 보이는가 하는 싸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뭐 political collectivism 그러니까 정치적인 올바름주의 뭔가 정치에 선이 있다고 보면은 그것을 많이 주창하는 쪽이 좌파인데 이게 약간 지금 퇴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식상되고 쉽게 말해서 뭐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데 나는 뭔가 멋있어 보인다 하는 주장들 이것이 좌파가 거의 좌파의 전유물이게 됐는데 이것이 좀 오히려 올드 패션이다 하는 그런 지나간 게 아니냐. 보수가 자체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 현 한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보수 우파가 스피커가 좀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이 좀 굉장히 자발적이라는 구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과거 보수는 군사정권이나 그전에 보면은 동원체제였죠. 잘 거리로 나가지 않아요. 무슨 관변단체를 통해서 나가달라 지지해달라 하면은 억지로 나가는 것이 보수 집단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냥 오히려
기성 정치권 제도 의원들이 그냥 내버려둬도 나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이쪽 보수 우파가 이야기하는 좀 심지어는 속 시원한 극단적인 얘기까지도 터뜨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발성이 지금 굉장히 이 거리의 정치로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 대선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발적 결집은 뭐 윤석열로 결집했다, 한동훈으로 결집했다, 뭐 김문수로 결집했다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대선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후보를 보수가 단일 후보를 낸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선거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부정선거 논리에다가 다른 탄핵 심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두고 과도한 법적 논리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또 다른 중도층에서 바라보는 보수의 시각이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표의 득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법원에 뭐 난입해서 난동을 부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물론 현장의 국회의원들은 좀 그런 부추기는 발언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주진우 의원은 뭐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 정식으로 정면으로 어떤 도전장을 내고 있죠. 좌파 이념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들을 뭐 우리 법 연구회입니까 이런 재판관들의 판결을 지금 도저히 좀 신뢰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그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심지어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것이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그 반격이고 지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대선 전국 전체로 간다면은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표에 도움이 될지는 그건 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향후 대선 구도가 펼쳐진다면 지역 구도에 묘한 조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런 뭐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개엄 여야 오차범위 앞선 건 처음. 이게 지금 뭐 수도권 충청 우위라는 건데요. 뭐 지금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어. 이게 또 그리고 저 지역별로 사실은 여론조사를 하려면 표본 오차가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 뭐 수도권이면 수도권, 충청권이면 충청권이 한 1,000명 이상 조사를 해야 정확한 것이 나오겠지만 어쨌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이 보수층이 조금 앞선다 하는 것이죠. 그 수치가 이게 좀 뒤바뀌어 있다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충청과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난 대선에서 미세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졌다는 것을 상기시켰죠. 만약에 지역적인 구도를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지역 판세를 놓고 뭐 TK나 영남권이 고립되고 나머지 전체가 좀 민주당에 우세하다면 그 선거는 해보나 마나겠죠. 또 반대로 민주당 쪽이 호남과 경기도 정도, 인천 정도에서 우세하고 나머지 지역은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면 이것 또한 선거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묘한 구석이 또 특이한 여론이 포착되는 수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앞으로 진행되면서 어떻게 갈지는 저로서도 예측 불가겠죠. 뭐 지금까지 한국 정치 지금 진행 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여러분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외국에서는 지금 아슬아슬하게 한국을 바라보고 있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저력이 있고 또 뭐 탄핵이 되든 어떻든 뭐 선거가 있다면 흥미롭게 바라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설령 내가 지지하는 쪽이 진다 하더라도 한번 승복해 보겠다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고 정말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직설사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